연입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주축인 브릭스 정상회의가 오늘 사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올해는 러시아가 의장국이었는데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를 자국에서 치렀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브릭스를 통해서 미국 주도의 서방에 맞서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려고 한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미국이 걱정하는 것은 건재한 러시아가 아니라 CIPS, 즉 위안화 전용 결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달러 패권에서 벗어나기 위해 꾸준히 덩치를 키우고 있는 브릭스가 미국의 대항마로 존재감을 키울 수 있을 것인지 잠시 후 글로벌 경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뉴질랜드 소식 준비했는데요. 뉴질랜드가 여행자들에게 부과하는 관광 부담금을 3배나 올렸다고 합니다. 여행자들이 내야 하는 금액은 8만 원 정도고요. 환불은 안 된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통신원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0월 24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튀르키예 방산업체인 튀르키예 항공우주산업 투사스가 테러 공격을 받았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3일 수도 앙카라 외곽에 위치한 투사스 본사를 노린 테러 공격으로 폭발과 총격에 잇따르면서 최소 5명이 사망하고 22명이 다쳤다고 미국의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투사스는 군용 민간용 비행기와 헬리콥터, 무인기 시스템을 생산해서 튀르키예군은 물론이고 전 세계 여러 나라 군대에 공급하는 국유 방산업체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이 미국산 F-16 전투기의 라이센스 제조업체로 지정한 곳입니다.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23일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에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는데요.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대한 미국 정부의 첫 번째 공식 인정입니다. 나토도 회원국들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증거를 확인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군 파병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유럽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나스랄라 후계자인 사피에딘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헤즈볼라는 23일 날 위대한 순교자 헤즈볼라 집행위원장인 하심 사피에딘을 애도한다면서 자유와 승리라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저항과 성전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앞서 22일 이스라엘군도 약 3주 전 공격에서 하심 사피에딘, 헤즈볼라 집행위원장 등 헤즈볼라 지휘관들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9월 27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외곽에 있는 다예 지역을 표적 공습해서 헤즈볼라 사무총장인 나스랄라 암살한 뒤에 그의 사촌인 사피에딘이 유력한 후계자로 거론됐었습니다. 미국에서 대장균에 감염된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1명이 사망하고 49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맥도날드의 쿼터 파운드 햄버거에서 심각한 질병을 야기할 수 있는 대장균 변종인 O157H7이 검출됐으며 채썬 양파와 쇠고기 패티 오염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한국 맥도날드는 현재 100% 국내산 양파를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 해썹 시스템에 따라서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올해 4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캐나다 은행은 현지 시각으로 23일 날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4.25%에서 3.75%로 0.5%포인트 내렸습니다. 캐나다 은행의 B컷 금리 인하는 지난 2020년 3월달 이후 처음인데요.
시장 전문가들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 9월달 1.6%로 둔한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캐나다은행이 이번 달 빅컷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뉴스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고기와 빵이 넘치는 이곳 어때요? 네, 그럼 좋아요 이러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요즘 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뭐 굉장히 많은 급여를 러시아 측에서 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이 북한군을 향해서 투항을 촉구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수용소가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요. 나는 살고 싶다 투항 한날 통해서 푸틴 정권을 위해서 파견된 인민군 장병들에게 호소한다면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수십만 명의 러시아군 운명을 절대 되풀이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쉼터와 음식, 따뜻함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올바른 선택을 한 러시아 군인 수천 명도 하루 세 끼 따뜻한 음식을 먹고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서 이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수용소는 국적과 종교, 이념과 상관없이 모든 군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보총국은 한국어로 제작된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수용시설 안에 여러 가지 있다리 말하면서 일단 삼시세끼 식단에 고기, 신선한 야채, 빵이 들어가 있다고 공개를 하면서 영상 마지막에 우크라이나 문화부 산하 전략 커뮤니케이션 센터의 전화번호 QR코드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북한에서 새로 도착하는 전쟁 포로들은 별도의 수면 공간이 있고 크고 따뜻한 방에서 잘 지낼 수 있다 이렇게 홍보했습니다. 그렇군요. 한편으로 이 프랑스 언론에서는 탈영한 러시아 군인들에 대해서 또 보도를 했다고요?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탈출한 러시아 군인 6명이 프랑스에서 환영받으면서 피난처에 잘 머무르겠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군인들은 카자흐스탄 거쳐서 프랑스에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인터뷰에서 다른 러시아 군인들에게도 제발 다른 사람 죽이지 말고 이 전쟁을 끝내자면서 탈영을 촉구했습니다. 이 AFP 통신 보도에 따르면은 알렉산더라는 이름의 이 군인 포함해서 6명이 이제 프랑스에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이 알렉산더라는 탈영병은 이제 전선을 배태기 전에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6명 정도가 인권단체 도움으로 이제 파리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알렉산더에 따르면 그의 지휘관이 10일 안에 이 전쟁이 끝날 것이다라고 자신에게 말했는데 전쟁은 지금 2년 넘게 넘었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할지 아니면 감옥에 갈지 갈등하는 수백 명의 탈영병들과 징집 기피자들이 지난 2년 동안 구소련 국가, 그러니까 이웃 국가들로 탈영했다고 하는데요. 이 나라들이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이런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에서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껴서 실제로 러시아로 강제로 추방될 위험도 늘 가지고 거기에 머무르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프랑스 포함한 서방 국가들이 그래서 이렇게 좀 반정부 인사들을 지지를 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인권단체들이 또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혹시라도 러시아 군인들이 안보에 위험을 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어쨌든 탈영하는 러시아 군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쭉 얘기를 들으니까 빨리 전쟁이 끝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 더 하게 되네요. 사실 이 전쟁을 시작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뭐 푸틴 대통령 이렇게 되는 건데 정치인들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젊은 남성들이 어쨌든 전쟁터를 물론 원해서 가는 사람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원치 않게 끌려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뭔가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인데요. 다시 시작된 쩐의 전쟁이라고 정하셨어요. 뭐 사실 대부분의 선거가 마찬가지입니다. 돈 없이 치른 선거는 없죠. 특히 미국 대선은 선거 자금이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는 빌 게이츠의 지원을 이제 받고 있고 그리고 공화당 트럼프는 아시겠습니다만 머스크 거액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입장을 좀 정확히 밝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민주당 해리스 후보 측에 5천만 달러 우선으로 690억 원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빌 게이츠가 얘기를 한 것이 빈곤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맞서겠다는 의지가 명확한 후보를 나가 지지한다고 말하면서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에게 돈을 건넨 겁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도 공식적인 게 아니긴 합니다만 주변인들에게 자신은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아마 해리스 부통령이
만약에 대통령 당선이 된다면은 재무장관 자리를 맡는 것 이런 얘기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를 대놓고 지지를 하고 있는데요. 네. 3분기에만 의료로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기부했고 그리고 또 경합주에서는 매일 청원 참여 중에서 한 명을 추첨해서 100만 달러 돈으로 13억 8천만 원을 매일 한 사람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건 거의 복권 같은 맞습니다. 느낌이네요. 그래서 실제로 받은 사람도 이제 언론에 등장을 했는데요. 네. 지금 미국 대선이 2주가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화당의 트럼프, 민주당의 해리스 지금 지지율이 박빙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판세가 안개 속이고 또 미국의 억만장자들의 자금 지원도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법무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할 보수층 유권자들의 등록을 장려해서 머스크가 그 한 명씩에게 매일 100만 달러 주는 것에 대해서 이게 연방법을 위반할 수 있다면서 경고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네네. 연방법은 유권자 등록 이후로 돈을 비롯한 대가를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네.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예. 경고를 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일부 주에서 지금 사전투표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사전투표율이 아주 높게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벌써 2,500만 명이 사전투표를 마쳤다고 하고요. 네. 또 일부 주에서는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플로리다 대학교의 선거연구소의 추적 데이터를 보면 거의 2,500만 명 유권자가 사전투표 또는 우편투표를 통해서 누굴 찍을지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조지아 등 주요 경합주를 포함한 여러 주가 지난주에 이미 각각 사전투표에서 첫날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에 대해서 강한 불신을 표출했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자신이 사전투표에 투표하겠다 이렇게 입장 밝혔다고 하는데요. 네. 일찍 투표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붙었었던 2020년 대선에서는요. 이 우편을 이용한 사전투표에 대해서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라면서 그때는 반대를 하면서 자신의 투표 결과 그때 패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패배하고 인정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때문이다. 맞아요.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말했었는데 했던 거죠. 이번은 지금 지지율이 박빙이고 또 요즘 분위기가 조금 높게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차이가 줄어들고 맞아요.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자신에게 유리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 예. 그래서 사전투표 괜찮다. 이번에는 하겠다. 자신도 사전투표를 하겠다. 네, 그러니까 뭐 늘 바뀌긴 합니다만 예. 늘 상황 따라서 유리한 쪽으로 계속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해리스 부통령은요. 트럼프 전 대통령 백악관 비서실장이었던 존 켈리가 뉴욕타임즈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파시스트 일방적으로 이제 정의를 하면서 이 사람이 좀 독재자를 존경했다라고 말한 거 있었는데 그걸 인용하면서 정말 트럼프야말로 파시스트 아니라 말하면서 이렇게 또 선거 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발언들이 과연 지지율에게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예. 그 사이에도 많은 일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네, 예. 하루하루 이벤트가 벌어지니까 그거에 네. 따라서 지지율이 또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한때는 자랑이었는데 네. 점점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긴데요. 맞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두 기업이 지금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을 대표하는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 지금 그렇죠. 이제 추락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인텔까지 추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두 회사 경영위기가 미국 경제의 주요 리스크가 됐다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네. 이들 기업이 대규모 감원으로 고용시장에 이미 타격을 주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항공기 등 미국을 대표하는 제조업의 주도권을 유럽과 중국 등에게 넘겨주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때 최첨단 기술로 세계 시장을 주름잡았던 인텔, 그렇죠. 보잉이 이젠 미국의 잠재적인 재앙이 됐다고 월세전에 보도했습니다. 뭐 자식을 키워도 한때 이렇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렇게 잘했는데라고 하다가 또 어느 순간 되면은 쟤는 왜 시집을 안 가나 장가를 안 가면서 걸칫거리야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쨌든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세월이 너무 무상하다. 이런 생각 맞아요. 좀 드는데요. 네. 보잉 같은 경우는요.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36% 넘게 떨어졌고요. 네. 인텔은 같은 기간 53% 넘게 주식이 떨어졌습니다. 보잉과 인텔의 이런 주가 흐름은 창사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두 기업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데요. 세계 최대 항공기 제조업체였던 보잉은 16년 만에 파업으로 큰 네.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4년간 35% 임금 인상안에 대해서 잠정 합의를 하면서 일단 파업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하지만 회사는 이미 그렇죠.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네. 보잉은 3분기에 61억 7천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는데요. 보잉이 한 달 전부터 3만 3천 명의
그 이제 근로자들의 파업에 동참하면서 737 맥스 비롯해서 여러 기종들의 제작을 멈춘 상태이고 파업 기간에만 10억 달러 손실을 봤습니다. 네. 파업 손실을 만약에서 전체 직원의 10%를 이제 감원하기로 회사 측이 결정을 한 상황이고 그래서 정상화까지는 굉장히 긴 험로가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직원들을 많이 해고하다 보면은 미국의 고용 지표에도 네. 부정의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보잉의 위기는 이미 예고된 결과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보잉 측에서 원가 절감회에서 핵심 부품을 외주 업체에 맡겼고 거기서 이제 결국은 이제 보잉의 여러 가지 부실이 사고들이 많았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숙련 엔지니어들을 대거 해고하면서 더 문제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제왕 인텔은 다른 기업의 이제 인수 대상이 될 정도로 회사가 많이 기울었습니다. PC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되고 나서 모바일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가 열렸습니다만 네. 이 시기를 타지 못하면서 뒤쳐졌고요. 결국 최악의 시점을 낸 인텔은 전체 직원의 15%를 감안하면서 구조조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시대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면은 이렇게 큰 회사도 그렇죠. 한순간에 기울어지게 되는 건데요. 네. 로이터 통신은 뒤처진 AI 전략 그리고 관료주의, 고착화된 기업 문화 등 이런 것들이 결국 회사를 망하게 한 요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보잉과 인텔의 쇠락을 보는 또 다른 시각이 있는데요. 미국을 대표하는 이 전략 제조업체에 잇따른 몰락이 미국 경제는 결국 잠재적으로 재앙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군사, 외교뿐만 아니라 경제, IT 분야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관세 보조금 대응 등으로 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커지면서 이런 와중에 보잉, 인텔까지 몰락하자 결국은 미국이 혁신 제품 설계만 하고 결국은 제작하지 못하는 그런 반쪽짜리 회사가 될 거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을 잘 읽어내는 것. 네. 그게 정말 중요하겠다. 뭐 기업도 그렇지만 개인도 마찬가지가 네. 아닌가. 이런 큰 회사들의 CEO들이 엄청난 금액을 받고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유는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어야 되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 돈에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포함된 네, 거겠죠. 네, 맞습니다. 다음 키워드인데요. 난 허락한 적이 없다. 예, 네. 이렇게 누가 얘기했을까요? 전 세계 예술인들 10,000명 정도가 네. 인공지능 AI 학습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네. 나의 작품들이 이렇게 AI 학습에 활용되도록 나는 허락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인데요.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소설가 가조 이시구로 그리고 헐리우드 대표 배우인 줄리언 무어 이런 전 세계적인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예술 작품을 이용한 생성형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학습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예술인들은 짧은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생성형 AI 학습을 위해서 창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해당 작품을 만든 사람들의 생계에 대해서 중대하고도 부당한 위협이고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짧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은 AI 기업 대항에서 창작력 지원한 비영리단체인 페어리 트렌디의 대표인 작곡가 에드 뉴턴 렉스가 주도한 거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에는 영국의 인기 록밴드 라디오의 톰 요크, 그리고 전설적인 스웨덴 팝 그룹이죠. 아바의 울바에스, 에오스 이런 사람들도 대거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생성형 AI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네. 글과 미술, 음악 등 사람들이 만든 창작물이다라고 말하면서 네. AI 회사가 이를 학습 데이터라고 부르는 것은 정말 비인간적인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쓰고 있죠. 정보를 쉽게 습득하는데 하지만 창작물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 좀 조심해서 생각할 부분이 있다라고 예술가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AI 학습을 거부하는 부담을 창작자에게 지우는 것은 불공정하다면서 정부가 정말 창작자에게 좋은 일인지 다시 한 번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실제로 미국에서 여러 작가들이 오픈AI 같은 AI 기업들 상대로 해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의미에서 저작권이 네. 이제는 정말 중요해졌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작곡가들도 예. 열심히 작곡하는데 그럼요. AI가 뭐 이런 풍에 그렇죠. 만들어줘 그러면 진짜 금방 만들어주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AI도 학습할 때 기존 작곡들 여러 가지 작품들을 이제 학습해서 만드는 건데 그렇죠. 기존에 했던 사람들의 노력이 너무 쉽게 쓰여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 우리가 그러게요.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인데 I love spicy. spicy라는 단어는 이제 만든 단어겠죠? 네 맞아요. 스윗과 스파이시 아, 합쳐진 단어입니다. 달고 매운 거네요. 그러면. 네.
왜 단짠도 굉장히 그렇죠. 좋아하잖아요. 매울 때 단 거 먹으면 조금 맞아요. 괜찮으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그 양념 중에서 고추장이 대표적으로 그렇죠. 매콤하면서도 맞아요. 달콤한 식재료인데요. 이게 미국에서 또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CNBC 방송은 이렇게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이런 음식들이 레스토랑 메뉴를 점령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이 메뉴 햄버거 프랜차이즈 S사에서 네.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 샌드위치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인기가 좋고요. 네. 그리고 커피 체인점에서는요. 매콤한 레모네이드 이런 제품을 소개하는데 이것도 오.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좀 매콤한 레모네이드? 저는 뭐 굳이 먹고 싶지는 그냥 않은데. 약간 상콤한 레모네이드 좋은데 네. 어쨌든 이게 또 인기가 있다고 하고요. 특히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 샌드위치는요. 네. 매콤달콤한 고추장 양념을 발라서 구운 닭가슴살 여기다가 백김치가 코슬로로 들어간 메뉴라고 합니다. 괜찮네요. 이거는. 네네네. 잘 어울리는 조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회사 측에서 한국식 BBQ 버거 그리고 김치 시즌을 뿌린 매콤한 한국식 BBQ 감자튀김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네. 감자튀김은 우리가 이제 케첩을 생각하는데 네네. 이게 약간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소스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음식을 좋아하는 이 유행은요.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특히 Z세대들의 소비자 절반 정도가 이걸 좀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이 Z세대 사이에서 색다른 맛을 찾을 움직임이 생겨나면서 강렬한 매운맛에 달콤함이 더해진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한 전문가에 따르면은요. 마이크로 핫허니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 마이크 핫허니라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매콤한 꿀이 2010년부터 인기를 끌면서 매운맛 열풍이 시작이 됐고 여기에 우리나라 고추장 소스가 들어가면서 네. 좀 더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맛이 등장해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오세요. 매콤한 오, 맛 많이 맞아요.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떡볶이도 대표적인 그럼요. 매콤하고도 달콤한 소스가 들어간 음식이죠. 먹고 싶네요. 갑자기 네. 배가 고픕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노래는 블랙 아이드 피스의 노래 I Got a Feeling 함께 듣겠습니다. I got a feeling that tonight's gonna be a good night. That tonight's gonna be a good night. That tonight's gonna be a good night. A feeling that tonight's gonna be a good night. That tonight's gonna be a good night. That tonight's gonna be a good night. Tonight's the night. Let's live it up. I got my money. Let's spin it up. Go out and smash it. Like oh my God. Jump out that sofa. Let's kick it off. I know that we'll have a ball if we get down and go out and just lose it all. I feel stressed out, I wanna let it go. Let's go way out, spaced out, losing all control. Fill up my cup. Mazel tov. Look at her dancing. Just take it off. Let's paint the town. We'll shut it down. Let's burn the roof. And then we'll do it again. Let's do it. Let's do it. Let's do it. Let's do it. And do it. And do it. Let's live it up and do it. And do it. And do it. Do it. Do it. Let's do it. Let's do it. Let's do it. 'Cause I got a feeling that tonight's gonna be a good night. That tonight's gonna be a good night. That tonight's gonna be a good night. A feeling that tonight's gonna be a good night. That tonight's gonna be a good night. That tonight's gonna be a good night. I feel tonight's the night. Hey, let's live it up. Let's live it up. I got my money. Hey, let's spin it up. Let's spin it up. Go out and smash it. Smash it. Like oh my God. Like oh my God. Jump out that sofa. Come on. Let's get off. Fill up my cup. Drink. Mazel tov. Dime. Look at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새벽 북한이 띄운 쓰레기 풍선 약 20개 가운데 10여 개가 수도권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쓰레기 풍선의 낙하물 일부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 일대에 떨어졌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군이 러시아 동부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역시 북한의 파병을 인정한 가운데 러시아는 북한군 파병설을 허위 정보라고 거듭 부인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에 미루면 대통령 주변 관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치 기술을 부리는 것이라고 국민들이 오해하실 것이라면서 특별감찰관 추천을 진행하자고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민심에 따라서 피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반대하면 비겁하단 소리만 듣게 될 것이라며 행동으로 결기를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국민의 편에 서겠다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부부와 단호히 결별하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조직위원회는 오는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한국 사회와 교회의 변화, 회복을 기도하기 위한 대규모 연합예배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오늘은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김운대 통신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질랜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부과하는 관광 부담금이 3배나 인상이 된다고요? 네, 많이 인상이 됐죠. 그러네요. 네, 뉴질랜드를 방문하는 관광객이나 워킹홀리데이 여행객, 일부 학생 또는 근로자는 뉴질랜드 달러로 100달러, 한국 돈으로는 한 84만 원 정도 됩니다. 네. 이 84만 원의 관광 부과금을 내야 됩니다. 네. 해외 방문객을 보호하기 위한 이 관광 부과금은 2019년에 노동당 정부가 도입한 것인데요. 공공 서비스와 관광 명소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일부 관광객들은 관광지 시설을 잘못 사용하거나 훼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을 관리하고 보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부담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수수료가 이달 10월부터 기존의 35달러, 29,000원에서 100달러, 84,000원으로 거의 3배가 인상이 됐습니다. 네. 정부는 성명을 통해서 이 관광 부과금으로 방문객들이 뉴질랜드를 방문하는 동안 더 나은 품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관광 부과금은 호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대부분의 태평양 섬나라 사람들에게는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태평양 섬나라인 쿡아일랜드라든가 니우의 토켈라우 주민들은 뉴질랜드 시민권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나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뉴칼레도니아, 괌 시민들은 관광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호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뉴질랜드를 방문하거나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거주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관광 부과금이라는 게 어떻게 지불해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뭐 출국할 때 네. 내는 세금도 있다면서요? 예.
영주할 목적이 아니고 임시로 뉴질랜드에 입국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니까 방문객이나 관광객이 되겠죠. 네. 이 관광 부과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하는 방법은 입국 전에 NZETA, 그러니까 전자 입국 심사를 얘기합니다. 보통 ETA라고 부르죠. 전자 입국 심사를 요청하거나 관광 부과금이 포함된 비자를 신청할 때 부과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ETA 요청은 72시간 이내에 처리되는데요. 네. 가장 빠른 방법은 무료 앱을 휴대폰에 다운받아서 앱을 사용하면 5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이 앱을 사용해서 여권을 스캔하면 세부 정보가 즉시 업로드되고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스캔하면 결제가 됩니다. 네. 뉴질랜드 이민국은 NZETA 또는 비자 신청이 거부된 경우에도 부과금은 환불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뉴질랜드를 떠날 때 공항에서 출국세 $25, 21,000원 정도가 되는데요. 네. 이 출국세를 지불해야 되는데 이 세금은 항공권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제일 뉴질랜드를 많이 찾는 나라에서 영향을 좀 받을 텐데 어느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찾게 되나요? 네. 뉴질랜드를 찾는 해외 관광객들은 150여 개국에서 오고 있고요. 이들 나라 중에 상위 8개 국가가 전체 방문객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에 제일 많은 관광객이 오는 나라가 호주입니다. 전체 네. 방문객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 1년 사이에 130만 명의 호주 방문객이 뉴질랜드를 방문했습니다. 그다음이 미국으로 연간 37만 9천 명, 중국이 21만 9천 명, 영국이 17만 명 순입니다. 한국도 한때 연간 10만 명을 넘어선 적이 있습니다만은 네. 코로나 이후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관광 부과금이 이렇게 3배나 인상이 됐기 때문에 뉴질랜드를 찾는 관광객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뭐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겠어요. 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관광 부과금이 올랐다고 뉴질랜드 관광을 취소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관광 부과금이 오른 대신에 서비스가 그만큼 좋아진다면 부담으로 느껴지지는 않을 겁니다. 단 뉴질랜드 방문 비자 발급 수수료가 50%에서 60% 정도 올라서 방문 비자가 필요한 나라, 특히 중국이나 인도 사람들은 좀 신경이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인은 비자 없이 뉴질랜드를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 대신 뉴질랜드에만 있는 ACC 제도가 관광객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 ACC라는 것은 사고 보상 제도,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이라고 하는데 네. 이 뉴질랜드 안에서 사고로 다친 사람에게는 누구나 무료로 치료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네, 이 ACC 제도, 사고 보상 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실까요? 네, ACC 사고 보상 제도는 뉴질랜드에서 살고 있거나 뉴질랜드를 방문하는 외국인 등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직장에 있는 사람이나 실직한 사람 그리고 은퇴한 경우에도 보장됩니다. 여기서 사고라고 하면 일을 하거나 여가를 즐기다가 발목이나 등, 무릎을 삐었을 때 화상, 골절, 탈구, 치아 부상, 청력 상실, 뇌진탕, 의식을 잃었을 경우에도 모두 해당이 됩니다. 네. 교통사고나 성폭력으로 인한 부상, 사고 후에 스트레스 장애, 정신적 장애 등도 포함이 됩니다. 또 사고나 업무와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재정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제도의 재정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사실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ACC 레비라고 해서 일종의 세금과 같은 성격의 부과금을 내고 있습니다. 네. 소득이 있는 경우나 사업체를 가진 경우 그리고 자동차 휘발유값, 차량 등록비 등의 ACC 부과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있는 누군가가 사고를 당해서 치료를 하고 보상하는 경우 이 돈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지원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득의 1.39% 정도가 ACC 부과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사고로 직장을 잃었을 경우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65세까지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경우는 관광객이나 방문객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만은 네. 주당 740달러, 한 달에 250만 원 정도를 지급합니다. 네. 그러니까 관광 부담금이 올랐다고 해서 네. 뉴질랜드 관광 기획을 취소하지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관광 부담금이 네. 지금 뉴질랜드 달러로 100달러잖아요. 그 우리 돈으로 네. 84,000원 정도 이렇게 더 부과를 네. 하셔야 된다. 이거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김은대 통신원이었습니다. Here comes the sun. 지난 22일부터 러시아 남서부 도시죠. 카잔에서 브릭스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립된 러시아가 이 브릭스를 통해서 세를 불리는 모양새인데요. 미국 패권에 대항하는 대항마 성격의 이 브릭스에서 러시아가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이 세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글로벌 경제입니다. 오늘은 이 브릭스 정상회의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다들 많이 이제 아시겠지만 브릭스 네. 정상회의 어떤 회의인지 먼저 좀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원래 브릭스는 원래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네. 이 네 나라의 머리 글자를 딴 단어에 불과했습니다. 2001년에 미국 투자은행이 골드만삭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만든 말인데 당시에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하고 인구도 많아서 잠재력이 큰 나라들이다. 그래서 이 네 나라를 지칭해서 브릭스라고 얘기를 하고 앞으로 좀 주목을 해야겠다라는 네, 정도로만 사용이 됐었는데 그렇죠. 이게 2009년 러시아가 첫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이게 정치적인 그룹으로 발돋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에 브라질에서 열린 두 번째 정상회의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이제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면서 본격적으로 세력화를 시작하게 되는 건데요. 네. 사실 당시에 내건 기치가 뭐였냐면 이게 미국이 세운 달러 체제가 우리에게 불리하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가 이런 제안을 해요. 네. 궁극적으로 우리가 달러화 말고 각자의 통화로 무역 결제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단순히 정상끼리 만나는 사교 모임이 아니라 이렇게 비서구권 국가가 모여서 달러 중심의 세계 경제 질서에 반기를 든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네, 그래서 네. 이게 사실은 브릭스의 본질이자 핵심이기도 해요. 그렇군요. 미국이 주도하는 G7이라고 하는 클럽이 있잖아요. 네, 네. 이게 세계 경제를 주무르던 시절이었는데 그 대척점에 선 새 그룹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브릭스다. 맞습니다. 근데 그만큼의 힘이 있을까요? 사실 그때는 없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조금 많이 다른데 일단 물가를 반영한 구매력 기준의 GDP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네. 그걸로 경제 규모를 많이 따지는데 2000년대 초 브릭스라는 말이 나올 때만 하더라도 G7이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절반 47% 달했어요. 네, 네. 당시에 브릭스는 17%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때는 게임이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브릭스가 세력화를 시작한 2010년 무렵을 보게 되면 당시에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서구권 국가들이 많이 어려워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G7의 GDP가 한 30% 중반으로 확 내려앉습니다. 물론 브릭스가 성장을 했지만 그때에도 20% 정도였으니까 그때도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네. 근데 이게 2023년에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2023년은 여러모로 굉장히 상징적인 해이기도 한데 그러네요. 그래서 2023년 7월에 남아공에서 그 정상회의가 열리거든요. 네. 그때 아르헨티나,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이렇게 6개 국가를 13년 만에 새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많아졌는데요. 나라가. 그렇죠. 덩치를 이제 본격적으로 키우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그 대통령이 바뀌어서 이를 번복한 아르헨티나를 빼고 5개 국가만 올해부터 뭐 회원국 지위를 획득을 하긴 했습니다만 올해 회의에도 30여 개 국가가 새로 가입 신청을 했다고 해요. 그다음에 정상회의에 참가한 국가만 36개 국가고 국가 원수가 참여한 국가는 22개 국가이니까 네. 전 세계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이 브릭스에 동참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전 세계 인구의 41%가 살고 있고 세계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브릭스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이미 올해 새로운 회원국이 들어왔고 네. 앞으로 또 새로운 회원국이 더 들어올 테고 그러니까 이미 힘은 얻었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 내건 기치가 이제 달러 체제 반대
반해서 맞습니다. 우리 자국 통화를 한번 써보자. 다른 체제를 만들자라는 그렇죠. 건데 달러 체제 뭐가 문제인 건가요? 미국이 세운 금융질서의 기본 초석이라고 하는 게 페트로 달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페트로 말이 조금 달러. 어렵긴 합니다만 뭐 이름에서도 아실 수 있듯이 원유를 사고 팔 때 결제를 달러로 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1973년에 미국이랑 사우디가 밀약을 하나 맺는데요. 이 1973년이라는 시기가 매우 중요한 게 2년 전인 1971년에 미국이 금태환이라고 하는 걸 멈춰요. 네. 금태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사실 화폐라고 하는 거는 숫자가 적혀진 그냥 1000조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의 그 가치를 담보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중앙은행이 이 1000조각을 들고 오면 네. 우리가 그 액면 가치 그대로의 금으로 바꿔주겠다라고 하는 게 금태환이고 그래서 이게 그 화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제도였던 거예요. 아, 네. 근데 미국이 1971년에 우리는 앞으로 금태환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 통화 체제 자체가 굉장히 붕괴되는데 그래서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금융 질서였던 브레튼 우드 체제라고 하는 게 붕괴가 되는데요. 네, 네. 금 대신에 중심을 잡아줄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죠. 네, 네. 그래서 미국은 사실 그 자리에 달러를 넣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사우디랑 이런 약속을 하게 된 거죠. 앞으로 석유 결제는 무조건 달러로 하자. 사우디가 오펙의 수장이니까 대부분의 산유국이 또 이걸 따랐겠죠. 그렇죠. 결정을 해라. 이랬겠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유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필요하잖아요. 필수제 같은 거기 때문에 예. 그 결제를 달러로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달러 힘이 막강해지는 건데 이 미국에 뭐가 이득이냐면 산유국이 석유를 팔면 당연히 달러를 많이 벌겠죠. 네. 그 막대한 달러를 금고에 쌓아둘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손해니까. 그래서 미국이 국채를 사는 거예요. 네. 그러면 미국에 국채 살 사람이 많아지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채를 무한정으로 찍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달러를 무제한으로 찍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미국이 당시에 전 세계 은행이 국경을 넘어서 돈을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스위프트라고 하는 결제망을 만들어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 스위프트망 때문에 그다음에 페트로 달러 묶여서 이제 무역 결제도 대부분 다 달러를 하게 되는 네. 달러 중심의 세상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예, 원하는 대로 됐네요. 미국이 원하는 대로. 맞습니다. 예, 그냥 뭐 바꾸고 싶겠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전혀 바꾸고 싶지 않겠죠. 네. 그래서 그 상대 국가인 나라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달러의 힘을 미국이 독점하고 있다는 게 목에 가시 같은 거예요. 예. 칼자루를 쥐게 되면 누구나 휘두르고 싶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게 나를 위협하는 상대라고 하면 더더욱 그럴 텐데 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이거든요. 네네. 1980년대 일본은 진짜 너무너무 잘 나갔어요. 그럼요. 많은 사람들이 알겠지만 네네네. 엔저를 등에 업고 이제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는데 엔화가 싸니까 전 세계 어떤 시장에서도 일본 상품이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당시에 슈퍼스타가 우리가 알고 있는 토요타 같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얼마나 잘 나갔었냐 하면 네. 전 세계 부자 10명 중에 8명이 일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시가총액 10위 안에 드는 기업 중에 7개가 일본 기업이었고 네. 당시에 뭐 나왔던 말 중에 도쿄를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 그 정도였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인들이 굉장히 위협을 느꼈던 것 중에 하나 상징적인 네네. 사건이 미국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의 록펠러 센터. 네. 요거를 일본 기업이 사갔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잘 나갔거든요. 맞습니다. 예, 되게 부러워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쫓아갈 수나 있을까? 뭐 이런 맞습니다. 생각했던. 근데 그랬는데 그런 일본을 미국이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거든요. 이제 플라자 합의란 걸 하는데 그때 플라자 합의라고 하는 걸 해서 달러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확 낮춥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엔화가 굉장히 비싸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후에 일본 경제가 수직으로 낙하를 하는데 그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잃어버린 30년의 시작입니다. 일본의 장기 불황. 네. 그래서 당시에 일본과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는 게 사실 지금의 중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이 달러의 힘을 가장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위안화 결제망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그렇군요. 러시아는 좀 다르죠. 좀 사정이. 맞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자리를 위협할 나라는 아니긴 한데 러시아가 걱정을 한 건 또 다른 경우이기는 해요. 이란 얘기인 건데 네. 이란이 핵 개발 때문에 미국과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한 게 2000년대 중반쯤 됩니다. 그러다 2012년에 이란이 이런 결정을 내리는데 페르시아만에 이란 석유 거래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란이 석유를 파는 곳이겠죠. 네. 여기서 결제 통화를 달러가 아니라 유로나 이란의 화폐인 리알로 받겠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이게 페트로 달러 체제에 대한 도전이자 그렇죠. 미국의 핵시 이익을 파고드는 공격이라고 미국이 받아들인 겁니다. 네. 그래서 핵 개발 때문에 제재를 한 것도 있긴 하지만 이 페트로 달러를 부정하는 것 때문에 미국이 이란을 스위프트에서 빼버리거든요.
이게 무슨 효과를 거뒀냐면 이란이 석유를 팔았는데 네. 돈을 못 받는 돈을 거예요. 못 받겠죠. 예. 이런 그 뉴스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이란에서 원유를 사오거든요. 예. 당연히 석유 결제대금 줘야겠죠. 예. 근데 송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스위프트에서 빠졌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 계좌에 예. 그 그 돈이 9조라고 있어요? 하는 돈이 묶여 있었고 이걸 2023년에 그 미국이 이란 제재를 풀어서 그때 우리가 송금을 해줬다 돌려줬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많이 떴었거든요. 네. 이걸 이란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석유를 팔기 때문에 옆에서 이걸 봤던 거죠. 이게 그 다른 결제망을 갖춰놓지 않게 되면 미국이랑 싸울 때가 우리가 굶어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란과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 2014년에 루브라 결제 시스템을 만듭니다. 네. 그리고 중국도 CIPS라고 하는 위안화 결제 시스템을 만들고요. 네. 자, 브릭스가 그러면 커진다 이런 건 달러에서 좀 벗어나고자 하는 나라가 많다는 얘기도 되겠네요. 지금 설명 쭉 들어보니까. 맞습니다. 사실 뭐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인 러시아가 미국과 서방 유럽의 제재망에서도 굳건히 버티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2022년에 그 성장률이 마이너스 1.2%로 역성장을 했었어요. 네. 근데 지난해 성장률이 3.6%로 반전을 했거든요. IMF는 올해 러시아가 3.6% 성장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가 2.8%인데 이것보다 훨씬 많이 높잖아요.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제재를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중국이 만들어 놓은 위안화 결제망 때문이에요. 네. 그 중국의 원유를 팔아도 이 위안화 결제망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버틸 수가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뭐 다른 나라들도 이걸 많이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이 만든 이 CIPS라고 하는 위안화 결제망이 스위프트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은 은행들이 최근에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좀 저것만 없었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저 결제 시스템 왜 있나 뭐 이런 그렇죠. 생각하겠네요. 그래서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브릭스가 단순히 덩치를 키우는 걸 껄끄러워야 하는 게 아니라 뭐 사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도 있듯이 똘똘 뭉치지 않으면 크게 위협은 되지 않으니까요. 뭐 지금도 브릭스가 있긴 하지만 인도 같은 경우에는 푸틴이 브릭스를 통해서 미국에 대항하는 안보적인 그룹을 만들려고 하는 걸 계속 저지를 하고 있어요. 네. 인도의 전통적인 외교 전략이 비동맹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누구의 편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브릭스의 회원국이기도 하지만 미국과도 굉장히 친하게 지내죠. 인도가. 맞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석유를 팔기 위해서 위안화 결제망을 이용하고 싶은 거지 뭔가 이렇게 미국에 적대하겠다라고 그 편에 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이 진짜 걱정을 하는 건 위안화 결제망이 확대가 되는 건데 회원국이 늘어나게 되면 달러 영향력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실제로 최근에 위안화의 그 결제 비중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도 하거든요. 지금은 아니기는 해요. 아직까지는 뭐 달러가 압도적인 비중이긴 합니다만 이게 계속 커지면 미국의 위협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페트로달러 제재 혹은 달러 체제가 무너지게 되면 미국은 이전처럼 아무 걱정 없이 달러를 찍어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중국 말려 죽이기 여기에 나선 게 사실은 근저에는 이게 깔려 있다라고 분석하는 사람도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 브릭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걸 좀 지금 생각하고 있겠는데요. 그러면? 맞습니다. 브릭스의 핵심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달러 체제 대체제를 만드는 건데 그래서 위안화 결제망을 확대하고 전국에는 우리가 공동 통화를 만들어서 그걸로 결제를 하자. 뭐 최근에는 이 공동 통화를 암호화폐로 하자라고 하는 얘기까지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원래 방향이에요. 원래 방향인데 러시아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래서 브릭스를 반서방 안보 연대체로 진화를 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실 덩치를 키우고 있는 것도 물론 그 위안화 결제망이 확대가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용인해줘서 가능한 거긴 합니다만 그렇죠. 이걸 하고 싶어하는 게 사실 러시아의 속내인 거예요. 그러네요. 맞습니다. 각자 나라들마다 자기 속내가 따로 있었어요. 그렇죠. 같이 모이긴 했지만. 그래서 새 회원국을 받은 지난해가 그 분기점이기도 했고 특히 푸틴 같은 경우에는 이 정상들이 모이는 회의다 보니까 이 정상회의를 10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전해졌던 뉴스 중에 하나가 시진핑 중국 주석과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문제를 논의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 이거는 경제적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안보적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오갔는지 전해진 바는 없기는 합니다만 푸틴 같은 경우에는 브릭스를 이런 방식으로 활용을 하고 싶어 합니다. 네.
아직 뭐 오늘 네. 폐막한다고. 맞습니다. 예. 뭐 아직 정상회의 기간이라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긴 합니다만 네. 밤 사이에 전해진 뭐 외신에 따르면 새로운 투자 플랫폼과 곡물 거래소를 만들자라는 제안을 푸틴 대통령이 했고 예. 요거를 회원국들이 지지해서 카잔 선언이 뭐 채택이 됐다라고 전해지기는 했는데 아직 네. 회의가 끝나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이 전해지진 않았습니다만 네. 이렇게 새로운 투자 플랫폼과 곡물 거래소를 만든다. 여기서 끝이 났다라고 하면 뭐 원래 갔던 방향대로 가고 있는 거기도 하고 근데 네. 다만 원래 갔던 방향이라고 하는 게 위안화 결제 확대라고 하는 건데 네. 곡물 거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원유처럼 엄청나게 큰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곡물 거래소를 만든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도 우리가 위안화 결제망을 달러 결제망의 대체제로 쓰겠다. 네, 네. 이제 원유만큼 곡물 같은 경우에도 필수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야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뭐 미국의 심기가 뭐 이것 때문에 많이 좀 어지럽혀지긴 할 거예요. 그러게요. 그렇죠. 뭐 조금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이 되냐에 따라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다만 러시아의 의도대로 이게 안보 공동체로서의 성격이 더 강해질 것이냐. 네. 요것까지는 아직 의문점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네요. 맞습니다. 예, 그냥 우리가 뭐 뉴스에서 브릭스가 정상회의를 했습니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각자 나라들마다 나의 이익을 찾는 거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리고 네. 그 근저에는 사실 패권의 갈등이라고 하는 게 숨어 있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더 해주실 말씀 없으실까요? 몸집 이 브릭스가 정말 그런 힘을 갖추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사실 저는 인도가 키를 쥐고 있다고 생각을 인도가. 해요. 사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서 저울질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인도가 캐스팅 보트를 질 수밖에 없는 게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성장도 가파르게 하고 있고 인구도 네. 많기 때문에 또 큰 시장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느 쪽 편에 손을 드냐에 따라서 무게추가 확 쏠립니다. 예. 근데 지금은 인도가 양쪽에서 막 저울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저울질 중인 건가요? 약간 조금이라도 조금. 계속 저울질은 할 거예요. 계속 저울질을 할 건데 어느 쪽으로 쏠린다 싶으면 한쪽에 손을 들겠죠. 네, 근데 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뭐 이렇게 분석해야 되는 방향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이야기 들은 내용으로 또 뉴스를 보게 되면 네.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글로벌 경제 3프로 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 이 CIPS 위안화 결제 시스템 네.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